네, 들리나요? 네. 소개받은 추승우라고 합니다. 처음에 여기 발표해달라고 메일 받았을 때 제가 어느 수준으로 발표를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되게 주제가 광범위해요. 뭐 데이터랑 사실 통신이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에 거의 뭐 화면 그리는 것 빼고는 전부 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팀에 신입사원분이 오셨을 때 제가 훑어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일단은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받고 보니까 그래도 학생분들도 좀 계시고 하셔서 뭐 재밌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좀 수준이 떨어진다 싶으시면 뭐 주무셔도 좋고 더운데 잠깐 차 한잔 하고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 네이버 PW 앱이 빠졌어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네이버 메일 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나올 때부터 담당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같은 거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뭐 별별 케이스가 다 나오긴 하더라고요.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혹시 자료 보시고 난 다음에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따로 뭐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제가 원래 오늘 데모를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통신 환경에서 어떻게 되는지 와이파이랑 이런 걸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아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좀 일찍 끝낼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 올라갈 때 제가 같이 그뭐 깃허브나 요비에다가 올려놓고 링크를 드릴 테니까 집에서 와이파이 빵빵한 데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그냥 네이티브 앱에서의 뭐 저장 통신 사실 다요. 이게 어떻게 만들면 잘 만들까 뭐 그런 전반적인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앱을 만들면은 그냥 스스로 돌진 않죠. 동영상 재생용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 인터넷으로 뭔가 자료를 주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간편한 앱들은 이렇게 웹뷰를 넣어가지고 그냥 모바일 웹이랑 같이 구현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뭐 단말의 복잡한 기능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이티브를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쓰죠. 요즘 사실 웹뷰에서도 뭐 스토리지를 만들어가지고 저장하고 오프라인 뷰 같은 걸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데이터 용량도 제한돼 있고 뭐 뭔가 보안상 이유라고 막아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저장 같은 게 많이 필요할 때, 뭐 동영상을 찍는다든가 그런 거를 할 때도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과의 작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일단 네.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게 사실 언제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네이티브 앱 따로 만들고 모바일 웹 만들고 PC 웹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만 해도 벌써 세 버리잖아요. 뭐 네이티브는 또 iOS가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고 윈도우 폰을 뭐 하실 수도 있고 와드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리소스가 많이 들어간 일이에요. 그래서 왜 언제 이런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네이버 메일 앱인데요. 쓰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되게 사실 지금 좀 오래돼서 좀 안 좋은데 뭐 개편이 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른쪽은 뭘 할까 하다가 그냥 통째로 웹뷰로 되어 있는 많은 앱들 중에서 제일 안 좋아 보이는 제 깔려 있는 것 중에서 대한항공 앱을 한번 봤어요. 수시로 죽고 항상 저는 이걸 두 번 실행해야지 제대로 뜨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죽고 그래서 대한항공에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길래 포기했습니다. 아무튼 오른쪽 거는 거의 웹앱이죠. 뭐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뭐 그런 거고 왼쪽 거는 완전 네이티브 앱. 물론 웹뷰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안 쓸 수 없는데 뭐 그런 건데요. 가만 보면은 네이티브 앱은 이럴 때 보통 개발을 결정을 하게 돼요. 디바이스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뭔가 카메라로 뭔가를 많이 찍어야 되는 물론 웹뷰에서 관련된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뭔가 뭐 되게 복잡한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디바이스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여기에다가 뭐 주렁주렁 무슨 리더기 같은 걸 꽂아야 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뭐 오프라인 사용이 필요하다던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앱이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작동하는 앱을 만들고 싶을 때 그리고 플랫폼별로 UI를 최적화시키고 싶을 때도 있죠. 뭐 iOS 같은 경우에도 위에 뭐 백 내비게이션 바가 있고 뭐 안드로이드는 위에 요즘에 뭐 다양한 기능들을 위해 타이틀바에 집어넣죠. 뭐 그런 것들 플랫폼별로 UI를 최적화시키고 싶다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쓴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주로 네이티브 앱을 결정하게 되는 사유 중 하나고요. 물론 푸시 같은 게 필요하다든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앱이 정보를 제공하는 앱 같은 경우에는 포맷이 바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뭐 그런 아니면은 뭐 CGV 앱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막 되게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앱이잖아요. 그런 걸 네이티브로 통째로 만들면 곤란합니다. 나중에 뭐 애플에서 나 지금 기획에서 내일 이벤트 해야 되는데 그럼 개발해서 이거 애플 심사 받으려면 일주일 걸리고요. 개발해서 3일 걸리고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네이티브가 좀 곤란하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반대죠. 사실 포맷 변경은 자주 있다든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실 플랫폼 맞추다 보면은 특히 안드로이드 웹으로 맞추다 보면 이게 공부가 적게 들진 않아요. 적게 들진 않는데 그래도 두 번을 완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부가 적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컨텐츠 같은 걸 바꿀 때 심사 같은 걸 기다리고 싶지 않다든가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웹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온갖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각자 앱마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거를 다 제공해줄 방법이 뭐 물론 모듈로 제공해도 되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웹으로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텐츠 자유도가 되게 높은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이북이나 이런 것들은 안에 뭐가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실 뭐 그 안에 기능선도 들어갈 수 있고 뭐 포매팅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뭐 만들기 쉽지가 않죠. 그리고 특히 iOS에서 많이 벌어지는 문제인데요. 뭐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애플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심지어 이건 사파리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사파리 따로 띄웠다가 다시 콜백을 받아서 다시 앱으로 넘어오고 뭐 이런 교환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서 이제 네이티브 앱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오프라인 사용이랑 데이터 저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요. 혹시 비행기 안에서 스마트폰 써보신 분들 계신가요? 한번 보시면 한 분밖에. 네. 대부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부분이 사실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오프라인일 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사실 뭐 이런 게 아니면 웹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뭐 다양한 경우에 디바이스가 놓일 수 있으니까 좀 이따가 뭐 그림 같은 거 보여줄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제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KTX 한번 열심히 캡처한 건데 페이스북을 제가 개인기 모드를 바꿨어요. 바꾸면 페이스북 앱이 이렇게 나와요.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기도 하고 제가 글을 한번 써봤더니 나중에 다시 읽으시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두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트위터 앱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보이죠. 물론 그림이 있다는 건 아닌데 실제로 그림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지만 뭐 적당히 보이긴 보여요. 그래서 남아있는 걸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글 쓸 때는 이렇게 트윗 오류로 뭐 저장된다 이렇게 있고. 어쨌든 앱 자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뭐 메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메일을 오프라인에서 볼 수도 있고 뭐 비행기 타기 전까지 메일이 막 몇십 통이 왔어요. 근데 이제 탔어. 그럼 거기 비행기 안에서 답장을 하나하나 쓰면은 이제 내려서 디바이스가 접속이 되면 메일이 가기를 우린 기대하잖아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패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어떤 고객분들이 문의 주시는 게 이런 걸 하다가 뭔가 잘못되면 비행기 안에서 메일을 3시간 동안 썼는데 내려서 준비하다 날아갔어요. 보상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걸 잘못하면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어쨌든 네이티브 앱을 사용한다는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모드에서 동작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 잘못 짜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이게 뭐죠? 그 SK 모사의 무슨 그 모바일 PCO 서비스 아니면 제가 싫어하는 이 국내 최대 항공사 앱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페이스북이 인수한 인스타그램도 그래요. 얘는 네트워크가 끊어진 걸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있고 뭐 이건 뭐죠? 그 놀랄만한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하는데 뭐 비행기 모드인 거는 놀랍지는 않은데 아무튼 앱은 놀랐나 봐요. 그래서 뭐 어쨌든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항상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항상 네이티브 앱 개발하실 때 비행기 모드를 한번 싹 바꿔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케이스들도 있죠. 뭐 여기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셔서 보통 어린이 고객들은 부모님들이 데이터를 되게 작게 주시더라고요. 500메가 이렇게 주시면은 이제 한 5일쯤 되면 데이터 끊깁니다. 그럼 이제 와이파이를 오아시스 찾듯이 이렇게 찾아다니게 되는데 그때 네, 그런 어린이 고객분들에게
되게 좋은 경험을 주려면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 테스트 앱을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런 게 있다고 쳐요. 뭐 되게 간단한 데모 앱 기획서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영화를 보는 앱이에요. 그래서 영화 목록이 서비스가 됩니다. 그냥 영화 목록이 제가 네이버 그 영화에서 그냥 긁어온 게 있는데 목록이 있고 그걸 누르면 영화 상세 뷰가 나와요. 그냥 되게 단순한 앱이죠. 정보를 보는. 사실 이런 것들은 웹앱으로 만들어도 별 상관없는데 데모를 위해서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버도 만들어야겠죠. 서버에서 뭐 영화 API를 찔러서 영화 목록을 받아오고 뭐 상세 정보도 받아오고 뭐 이런 거 API 두 개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기획자 요구사항 이런 게 있어요. 뭐 최근 개봉한 순서대로 영화를 보여주세요. 뭐 이런 건 되게 쉽죠. 소트한데 상세 정보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뷰가 들어갔죠. 자, 오프라인 모드에서도 최근 데이터 기반으로 보여주세요. 오케이, 저장해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앱 실행 중에서 뭐 새로운 경어 개봉했어요. 그럼 위에 이렇게 보여달래요. 여기서부터 어려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뭐 되게 당연한 얘기들이죠. 뭐 데이터를 덜 썼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와요.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얼마나 많이 써요?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무슨 데이터 통신 할 때든 그건 다 배터리 소모가 되고 그게 다 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은 가급적 적게 일어나고 모아서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항상 곤란한 게 있죠. 뭐뭐처럼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 실제로 뭐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무튼 잘 만들어 봐야죠.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일반적인 네이티브 앱은 보통은 먼저 뷰 설계 및 뭐 여러분들 XML로 막 그리게 되죠. 아니면 iOS의 경우에는 열심히 XIB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서버도 같이 준비를 하게 되죠. 뭐 대부분 그 리스트를 잠깐 봤는데 웹 개발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버를 만들면 이게 또 3G나 LTE나 와이파이나 무엇을 통해서든 전송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자료를 받아서 뭔가 저장을 하든가 화면에 표시해 주든가 한 일들을 해야 되겠죠. 주로 뭐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저장하고 보여주고 이런 게 일반적인 거의 모든 앱들의 구조일 겁니다. 게임이 아닌 이상 사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원래 처음에 준비할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기 있는 사례들 위주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따로 올려드린 자료 뒤에 브로그를 만들어놨으니까 나중에 따로 보시고 그러면 밤새도 얘기 못할 것 같아서 화살표가 있는 구간에 전부 다 문제가 하나 이상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지 내가 직접 해결 못하면 아니면 너무 공수가 많이 들면 아까 웹뷰 해결하시던 것처럼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죠? 뭘 쓰면 되는지. 먼저 네트워크인데요. 혹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첫 번째, 분당에서 제가 대구까지 KTX 타고 왔는데 오면서 IP가 몇 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네, 정답은 안 바뀝니다. 단말기가 켜져 있으면 같은 IP를 가지고 와요. 자, 그럼 단말기 전원 껐다 켰어요. IP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건 사실 알 수 없어요. 통신사에서 좀 이따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통신사에서 어떻게 세팅해 놓냐에 따라 달라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LTE 서비스 중에서 고정 IP를 주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걸로 뭐 서버 운영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로밍을 했어요. 로밍을 해서 미국 넷플릭스 이런 서비스들은 저작권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을 못하거든요. 막아놨어 IP로. 그래서 나 미국 땅에 왔구나. 드디어 넷플릭스 앱을 쓸 수 있어 라고 딱 켰어요. 로밍해서. 안 됩니다. 한국 IP를 받아와요. 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통신사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데이터 통신 중에 전화가 오면은 세션이 대부분 안 끊어지는데 뭐 광고에서 막 뭐 LTE 됐다가 3G가 된다 뭐 이런 광고 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U 플러스는 안 끊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U 플러스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들이 다 예외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 뭐 라이브러리 같은 거 소개해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좀 고려를 하시고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잘 모르는 그림인데 LTE 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IP가 안 변하는 이유를 설명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UE가 유저 이큐먼트라고 단말기고요. 여기 이게 E 노드 B라고 하는 게 보통 쓰는
안테나 달린 그 비지국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게 되게 복잡한 게 있어요. 그냥 인터넷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패킷 게이트웨이가 있고 뭐 서버 관리하는 일도 인증도 해야 되고 돈도 매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몇 메가 넘으면은 뭐 몇 킬로바이트 이하로 QoS 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보통 아셔야 될 건 이거 하나입니다. 이 노드 B라는 건 흔히 말하는 비지국이라서 전국에 수만 개가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면은 아마 안드로이드 루팅에서 거기 IF 컴피그 해보시면은 혹시 PPP 토너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뭐 모처에 있는 이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랑 터널을 형성해서 사실상 일종의 VPN 같은 걸 연결해 놓는 셈이 돼요. 그래서 이 터널은 내가 어디로 옮겨 다니든 처음 붙은 게이트웨이에 그대로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거의 모든 경우에 IP가 변경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보기만 해도 뭐 복잡하죠. 여기 실제로 여기 데이터들이 타고 다니는데 구간에 온갖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해서 잘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트워크 통신 같은 거 할 때 특히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뭐 기본 제공하는 통신 라이브러리들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은데 대부분 되게 로우 레벨에 가까운 API들이에요. 그래서 뭐 저런 문제들이 생기면 뭐 타임아웃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뭐 한번 리퀘스트를 보냈어요. 그리고 3초 동안 응답이 안 왔어요. 아 그럼 한 번 더 보내야 될까? 그럼 냅둬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미 구현해놓은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쓰면은 편리하니까 쓰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통신하는 구간인데요. 뭐 대부분 LTE를 많이들 쓰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30%가 3G를 쓰고 있어요. 3G 쓰면 되게 느리죠. 100ms인데 이미지 10개 불러오면 1초예요. 근데 LTE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와이파이보다 품질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LTE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우리는 개발자니까 모든 개발 사용자가 뭐 뭔가 이상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해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3G를 쓴다고 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지 보면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개발하실 때는 두 가지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아파치 HTTP 클라이언트를 쓰시거나 아니면 요즘엔 거의 HTTP URL 커넥션을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아파치 HTTP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된 게 들어있어요. 일단 쓰기도 되게 어렵고요. 거기에 뭐 온갖 세팅해줘야 될 게 아까 웹뷰처럼 그냥 한번 요청을 날리고 싶은 건 12시 떠줘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HTTP URL 커넥션 그럼 좋냐? 사실 써보시면은 얘네가 버전별로 다르게 행동해요. 그래서 막 잘 되는 앱이 막 프로 요감 안 되고 뭐 하여튼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생각보다 버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특히 서버 쪽에 뭐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서버랑 앱 개발자가 분리가 돼 있어서 제가 서버를 바로 건드리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외부 API를 활용한다든가 하면 서버를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서버에 키벌 라이브가 켜져 있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HTTP URL 커넥션이 그냥 행이 걸려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다른 걸 한 번씩 래핑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I/O에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이제? 작년에 볼리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지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다. 오 대단해요. 막 이러면서 막 시연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팔로우업이 잘 안 되고 있긴 해요 사실. 그래서 다들 한번 그냥 떴다가 뭐 그런 거 싶기도 하고 오늘 뭐 제가 권장 드릴 사실 답은 아닌데 제가 모든 솔루션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권장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면은 그래도 저거 평탄을 친다 이 정도로 해주시고 자세한 비교표는 나중에 자료 올려드리면 거기에 제가 실험해 놨던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OKHTTP라는 게 있어요. 이게 스퀘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얘네들은 그거 만드는데요. 그 마트에 가면은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포스기라고 하나요? 그런 걸 랩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에서 만든 OKHTTP랑 레트로핏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왜 좋은지는 조금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뒤에 테스트 중에서 제가 하나 갖고 온 건데 이게 샘플 앱을 받아보시면은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시나리오 1, 2, 3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몇 초나 걸리는지를 제가 3G 유심까지 구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그냥 라이브러리만 바꿔갖고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이거는 거의 15초가 걸리는데 얘는 1초가 걸려요. 뭔가 이 정도면 쓸만한 것 같죠.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API들을 호출할 때 뭐 JSON API나 XML API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출을 했을 때 뭐 Gzip을 물론 기본으로 헤더를 안 알려주니까 세팅이 좀 되긴 되는데 Gzip 뭐 활용해서 이렇게 응답 크기가 줄어들어서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TCP에 보면 키벌라이브라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서 아파치 같은 데서 켜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게 TCP라는 게 하나의 세션을 가지고 있을 때 걔가 풀 속도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낮은 속도로 보내보고 괜찮네? 그래서 속도를 좀 올리고 하다가 패키지 로스가 딱 났어요. 그러면 이 잘못했구나 확 내려서 다시 해보고 뭐 이런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속도를 쓰려면 한 커넥션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좋겠죠. 근데 API 호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를 해주자라는 목적에서 라이브러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스피디라는 게 있는데요. 서버에서도 대부분은 엔진엑스나 아파치 서버를 쓰실 텐데 그냥 모듈만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은 이게 동작하는 거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키볼 라이브 같은 거 하는데 최대한 적은 수의 커넥션을 가지고 이걸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전체적인 HTTP 성능이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뭐 대부분 그냥 홈페이지 가면 있는데요. 아까 OKHTTP랑 같이 쓰는 게 레트로핏이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를 받아오셔서 어떻게든 객체를 만들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냥 스트링으로 제이슨을 받아와서 그것들을 그냥 쓸 수가 없잖아. 화면에 그걸 제이슨을 그냥 보여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객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댑터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엔드포인트라는 데다가 원하는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쓰면 돼요. 호출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통신들은 비동기로 일어나죠. 처음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실 때 많이들 하는 게 요즘엔 아예 그걸 못하게 막아놓긴 했는데 그 웹 UI 그 뷰에서 뭐 버튼을 눌렀을 때 거기서 막 요청을 막 보내요. 그러면은 요청 받을 때까지 UI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통 비동기로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쉬워요. 써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부르면은 모든 API 호출이 되는 거고 우리가 뭐 셀 같은 거에다 그런 걸 채워주는 것도 좀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라는 게 있는데요. 역시나 OK HTTP를 만든 스퀘어에서 만든 건데 아까 우리 샘플 앱에 보면은 영화를 보여주면 영화 포스터를 보여줘야겠죠. 그러면은 영화 포스터는 보통 뭐 따로 이미지 파일을 서버에 올려가지고 그 주소를 던져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또 매번 받아오면은 또 고객들이 나 이거 목록 하나 켰는데 무슨 데이터가 4메가가 달았어요. 뭐 보상해주세요. 뭐 이런 분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쉽게 해결할까. 물론 디스크에다가 다 저장하고 파일 만들고 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런 것도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 컨텍스트 쓰고 어떤 URL을 주고 나 50바이 50을 할 거야. 이 사이즈 하고 가운데로 크게 안 맞으면 가운데로 옮기고 잘라줘. 그리고 이거는 안 쓰셔도 되는 건데 그 플레이스홀더라고 보통 이제 그 앱을 만드실 때 스크롤 뷰 같은 거에다가 이미지를 넣고 휙휙 넘기면서 볼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쭉 넘길 때 이미지가 회색이었다가 뒤로 뜨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하기가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플레이스홀더 이미지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에러 났을 때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 뷰에다 넣어줘. 그러고 하면 그냥 이미지가 뜹니다. 이거 부르면은 그고요. 요걸 넣어주시면 여기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데 여기에 빨간색은 웹에서 받아왔던 얘기고요. 노란색은 메모리 캐시에서 불렀던 얘기고 초록색은 디스크 캐시에서 불렀던 얘기예요. 그래서 매뉴얼 보면은 뭐 디스크 캐시 같은 걸 좀 적어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서 잘 관리를 해줍니다. 이미지 캐싱을 직접 구현하실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통 디스크의 캐시 주기를 관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앱을 쓰면 쓸수록 앱 용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영화 보는 앱이 나중에 막 4기가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하는 쪽으로 가면 사실 제가 제일 할 말이 많은 분야였는데 언어를 줄여봤습니다. 이게 대부분 데이터를 저장하시려면 안드로이드에서는 SQLite 또는 파일을 쓰시게 돼요. SQLite가 싫으시면 사실 뭐 버클리 DB 같은 거를 가져다가 붙여 쓸 수도 있는데 뭐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뭐 많이들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익셉션이 그냥 나요. 크래시 리포트가 막 올라와요. 데이터베이스가 락돼 있대요. 난 락 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뭐 파일을 못 열겠다고 막 올라와요. 이런 것들 되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부분 뭐 SQL을 쓰려고 이렇게 모바일 앱을 막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인스턴스, 그러니까 아까 영화 앱 같은 경우에 영화 그냥 리스트를 테이블로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클래스로 읽을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필요한 건데 뭐 너무 과하니까 그런 거 랩핑하고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 뭐 그린다오라는 거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린다오라는 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터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면은 여기 있는 그런 프로퍼티를 주고 만들더니 그런 테이블을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즘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나왔죠. 그래서 저도 그냥 대세에 따라서 그래들로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렇게 해서 런을 한번 시켜주면 이런 애들이 만들어져요. 그냥 소스에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것들을 복잡하게 뭐 DB 뭐 업데이트 해주고 이런 것들 물론 업데이트는 수동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료 조회 처음에 섹션 만드는 걸 받아 쓰시면 되고요. 자료 조회, 삽입이나 삭제 이런 것들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객체로 넣어주고 객체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SQLite 쓰시다 보면 아까 뭐 락돼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돼요. DB를 많이 쓰게 되면. 그러면 사실 매뉴얼에 보면 그런 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리트라이 해보고 이런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좀 잘 짜여진 액세스 코드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하나 스킵인데요. 아직까지 여기 적용이 안 돼 있어서 그린다오에서 보면은 그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enable write ahead logging이라는 게 API 16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사실 SQLite 글쓰 뭔가 업데이트나 아니면 인서트 같은 거 하려면은 되게 많은 락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언락돼 있다가 뭐 락을 걸려고 준비해놨다가 공유락을 걸었다가 나중에 이 락까지 획득을 해가지고 뭔가를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 타임아웃이 돼버리면은 에러가 나는데 대부분 그런 걸 모아서 할 수 있도록 while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while 이걸 펴주시면은 이게 되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API 16 이상인지 검사해가지고 이거 불러주시면은 데이터들 많이 쓰는 앱에서 많은 성능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데모 앱에서 예지가 있으니까 불려보시면은 while을 끄고 돌리면 이게 돌다 보면 익셉션한 사이클이 탁 죽어요. 근데 while 켜놓으면은 한 10분 켜놔도 앱이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리고 그걸 저장하는 것까지 했죠. 그러면은 보통 뷰를 만들 때 이것들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아키텍처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앱이 떴죠. 그럼 뷰가 맨 처음 뜰 거예요. 액티비티가 뜨면은 이제 걔가 데이터를 로직을 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MVP 패턴이라든가 온갖 패턴들을 해서 막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뭐 취향 문제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나눠봤고요. 이렇게 뷰에서 보통 뭐 데이터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뷰에서 데이터 갖고 오고 나중에 이제 요청을 보내겠죠, 서버로. 새로운 데이터를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얘가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막 아까 걸려서 데이터를 딱 받아왔어요. 그리고 두 개 저장을 했어요. 자, 저장이 됐으면은 이제 뷰에 띄워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쓰는 건 이제 뭔가 그 레퍼런스들을 로직에 등록을 다 해줘가지고 야, 데이터 업데이트 됐어. 다시 뿌려줘. 이렇게 하는데 액티비티가 한 30개쯤 되면 이 분치가 되게 아파요. 어디게 떠 있는지 어느 게 내려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보통은 이벤트 버스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 iOS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버스가 NS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쓰면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또 그런 게 없어서 사람들이 또 만들어놨어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예제 앱의 경우에는 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목록 뷰, 영화 목록 뷰가 있고 영화 상세 정보 뷰가 있어요. 내가 두 개가 별도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영화 목록에서 액티비티를 눌러서 상세 정보 액티비티를 띄워놨어요. 근데 그 사이에 갱신된 데이터 도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조금 잘못 짜면은 상세 정보 뷰 아니면 뭐 프래그먼트만 안 나오면 좋아요. 상세 정보 뷰만 또 있다고 뭔가 스테이터스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면은 여기는 데이터가 갱신이 되는데 목록에는 갱신이 안 돼서 백 눌러서 돌아가면은 옛날 자료가 그대로 있고 그럼 사용자가 리프레시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벤트들을 위주로 만들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이벤트 버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뒀어요. 맨 처음에 뷰가 떴어요. 뷰가 뜨면 나 데이터 갱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벤트를 던져요. 이벤트 버스에다가 던지고 그러면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떠 있는 애 중에서 그걸 받는 애가 있어요. 이벤트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다시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뷰가 되게 많다든가 이게 데이터가 복잡해지면은 이런 것들 쓰면은 되게 구현을 많이 단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더 단순하게 하려면 무조건 데이터베이스에 쓰고 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조건 읽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단순하게 몇 줄 안 되는데 완벽하게 오프라인에서 돌아가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벤트 이렇게 보냈잖아요. 업데이트 요청을 보냈는데 비행기 모드예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이벤트 응답이 영원히 안 옵니다, 사실. 아니면 에러 이벤트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뷰는 그냥 읽는 거고 나는 그냥 해달라고 보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오토라는 걸 소개시켜 드릴 텐데 글이 잘 안 되는구나. 한 번씩 눌러가지고 원래 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되게 쉬워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버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만드실 때 두 가지가 가능해요. 여기다가 스레드 엠포스라는 걸 넣어주면은 안드로이드, iOS도 마찬가지인데 스레드에 되게 민감한 경우가 많죠. 데이터들이 갱신돼서 뷰가 갱신돼야 되는 모든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거는 메인 스레드에서 돌아가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제대로 갱신이 안 되거나 많이 죽거나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날리거나 받을 때 그냥 그거 자체를 메인 스레드에 있는 버스에다 그냥 등록해 놓으면 걔는 자동으로 메인 스레드 넘어가서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 이벤트들을 받을 때는 그냥 골뱅이 서브스크라이브 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파라미터가 중요해요. 이 무비 리스트라는 파라미터가 하나가 있는 거를 던지면은 무조건 얘들이 등록되어 있는 애들 다 받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무비 리스트를 얘도 받고 하면은 좀 더 훨씬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되게 그냥 복잡한 거 없어요.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앱 자체 설계가 좀 단순해지고 그냥 복잡한 것들은 다 라이브러리에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을 쭉 적어보면은 여기에는 오토를 썼고 여기 그린다워 투픽 같은 걸 썼는데 이렇게 되죠. 사실 다른 거 쓰셔도 돼요.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 골뱅이 서브스크라이브 같은 것들을 쓰는 게 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이전에는 어노테이션 처리가 되게 늦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못 봤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버스라는 애를 쓰셔서 어노테이션 없이 쓰셔도 되고 그래서 옵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들을 제가 선정해서 게제 앱을 이걸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이겠죠? 그냥 나중에 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굳이 새로 만드실 필요 없이 사실 모바일 앱에서 앱들이 수명이 되게 짧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1, 2년 쓰고 다시 전체 업데이트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설계를 좀 손쉽게 하시려면은 뷰나 로직 같은 것들을 최대한 내가 만들 것만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선정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시간이 됐습니다. iOS 사실 다 안드로이드여가지고 원래는 iOS도 있는데요. iOS에서 보통 이런 것들을 써요. HTTP 통신할 때는 되게 많은데 웬만하면 그냥 AF 네트워킹을 쓰세요. 여기 얘가 OK HTTP랑 피카소랑 레트로피시 해주는 거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쓰시면 유동기로 잘 만들어주실 수 있고요. 이벤트 딜리버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에는 기본적인 NS 노티피케이션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쓰기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한번 랩핑해놓은 폴로라는 게 있어요. 오토랑 비슷해질 수 있는 그런 걸 쓰면 됩니다. 그리고 DB 스토리지는 사실 코어 데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막 스키마 깨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쓸만하니까 그냥 코어 데이터가 수용되고요. 그리고 아까 요즘에 앱들 암호화가 많이 간주가 되고 있는데 암호화 필요한 경우는 SQL 사이트 같은 거 넣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구글에서 다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인데 그냥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일단 이것부터 써보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딴 거를 써보시라고 일단 이렇게 해놨고요. 원래 여기 Q&A 전에 예제 세션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오늘 가면서 앱을 바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 K 받아서 보실 분은 보시고 그리고 소스 보실 분들은 보셔서 거기 있는 거 똑같이 그냥 복사하셔서 전송 같은 거 필요하시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A 나중에 따로 한다고 하시니까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